이제는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시대가 아닌 온라인으로서 작가의 작품이 충분히 팔릴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점점 시장이 확장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일단 SNS에서 자신을 알리기 위한 어떤 채널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저는 좀 많이 권장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결과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작가들이 이제는 자기가 이 작업을 왜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게 열심히 설명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이어서 네네. 우리 또 우리 김미경 강사님께서 저희가 또 한번 또 토크를 또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전문가 분들하고 네. 함께 같이 좀 앉아서 또 자유 토론으로 한번 좀 해보는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일단 네네. 무대 위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올라가시죠. 네, 그러면 우리 안현정 큐레이터님 그리고 김상윤 우리 내용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우리 김미경 강사님과 함께 저희가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미술 시장의 어떻게 보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얘기를 준비했고요. 그곳에서 또 어떻게 하면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미술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힘들지 않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그래도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미술 전문가 두 분과 우리 조금 전에 강연했던 우리 김미경 강사님과 함께 해서 우리가 좀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광기의 온라인 아트쇼, 오늘은 또 토크쇼를 또 진행하게 됐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김미경 강사님, 그리고 우리 안현정 성균관대학교 학예사님, 그리고 내용연구소의 김상윤 우리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미술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내가 그려야만 작가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조영남 씨가 또 대작 논란에 좀 휩싸였었죠. 하지만 5년 끝에 법원 판결에서 무죄로 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과연 내가 그려야만이 작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사실 많은 대중들은 궁금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좀 논란들이 참 많았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벌써 말씀을 좀 우리 안현정 씨께서 사실 무죄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노동법 착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품이 한 점에 거의 수백만 원에 팔리는데 작품 한 점당 그 의뢰했던 그 조수한테는 10만 원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좀 공분을 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오히려 그 조영남 씨 측에서는 아니다.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미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르네상스나 근대 이후부터 이 조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용한 지가 오래됐고, 특히나 팝아트에 있어서부터는 이제 개념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걸 그리는 기술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라는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여러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김상윤 씨 또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안현정 선생님 말씀에서 딱 드러나는 점이 뭐냐면, 대중들이 생각하는 예술이나 예술가에 대한 개념은 뭔가 이런 거예요. 특히 미술 쪽이 전 제일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우나 고갱처럼 이렇게 자기를 최대한 쥐어짜서 예술을 하는 예술가들이 진짜 예술가고, 네. 그렇지 않고 야 저거 나도 그리겠다, 야 저거 나도 하겠다, 이런 현대미술에 특히 그런 특성들이 네, 있죠. 네. 이제 개념 미술화 되면서. 근데 사실은 대중들이 마이크를 좀 가까이 좀 해주세요. 네, 대중들이 그거에 대한 이해 과정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릴 때 보는 뭐 위인전 책들만 해도 막 엄청난 고생을 하고 엄청난 자기 절제와 이런 것들로 작가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보다 보니까 미술이라는 장르가 갖는 되게 다양한 영역 중에서 요만큼만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많은 작가들이, 제가 아는 작가들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작가들이 사실은 조수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작업을 하지만 그걸 정말 도록에도 그분들의 이름을 써주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물론 전 반대로
심지어는 그 전시장에서 도슨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청소까지 하시는 분들까지 이름을 다 적어주는 작가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어디까지가 작가의 역할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안 하지 않았냐, 우리가. 너무 안 하지 않았냐. 네. 그렇다면 사실 미술 작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조수에 대한 역할도 있지만 사실 우리 김미경 선배님도 지금 뭐 글도 쓰시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한 20명이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조수이면서 스텝의 일원 아닐까요? 이게 말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말에 손으로 대해서는. 뭔가 그려놓은 것과 말은 내 입을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내가 이제 뭐 이런 강의가 있으면 이제 제가 얘기하죠. 뭐 이런 자료가 필요해. 기사 좀 찾아주고 이러잖아요. 기사를 찾아주는 것까지지만 내 말을 그들이 써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스피치 라이터가 있지만 저처럼 강의하는 거는 뭐 이렇게 연설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네. 스피치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역할까지인 것 같아요. 자료를 찾아주는 역할까지지. 뭐 자료를 그다음에 뭐 내가 말할 수 있는 걸 그들이 써준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해석을 할 수도 없고 그 스피커 못하죠.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김미경 씨가 봤을 때 네, 아무래도 네, 이제 네. 많은 자료들 보고 신문도 보시면서 네. 정보를 습득하시는데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미술에 대한 얘기도 좀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미술도 혼자 작가가 그림을 그린다고만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분명히 조수가 있을 작업도 있겠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조각하시는 분을 봤는데 네. 조각도 혼자 못해요. 다 짜놓으면 누가 막 이 철근을 막 잘라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쵸, 누군가 그쵸. 네. 같이 해서 이걸 조형물을 만들어야지. 그 뭐 혼자 그걸 어떻게 무슨 수로 다 하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되게 중요한 쟁점이 있는 건 뭐냐면은 네. 작가의 아이디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죄 추정으로 결국은 갔다가 이제 판결이 무죄가 나왔던 이유도 그 아이디어의 주인, 지금 화투 그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조영남 씨한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그것처럼 뭐냐면 그림이라고 하는 걸 그릴 때도 반복된 단순행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의 아이디어나 혹은 그것에 자신의 개성적인 어떤 시각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뭐 똑같은 밑색을 칠한다던가 아니 뭔가를 포장한다던가 아니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했을 때 그 행인데 그 조영남 씨 그림 같은 경우에는 98%를 그 조수분이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씨 끝에 있는 부분만 조금 늘리고 서명만 한 다음에 팔았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똑같은 거를 뭐 30개, 40개 이런 식으로 의뢰를 내갖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화가의 명성이라고 하는 이름에 의해서 비싼 가격에 거래됐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윤리성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판결이 다 끝나기 전에 진중권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엄청난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거는 법적에서 다뤄야 될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술계 안에서 정리돼야 될 관행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어느 쪽도 다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은 이게 좀 뭔가 복잡한 상황 속에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조영남 씨 대작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미술계가 가져야 될 숙제와 어떤 교훈 같은 걸 남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요즘 예술인 노동법이라고 예술인 고용보험이나 이런 노동법 같은 게 복지가 조금 정리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표준 계약서에 대한 양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정리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 사건이 분명히 우리 미술계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기여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좀 전에 우리 김상윤 씨가 말씀하셨던 부분, 그 조수의 역할. 사실 뭐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뭐 데미안 허스트라든가 뭐 제프 쿤스라든가 그 세계적인 글로벌 작가들 보면 조수들이 100명씩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스태프들에 대한 이름들도 다 나열을 더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스태프로서의 어떤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현실인데 유독 우리 한국에서만큼은 굳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조수를 내가 쓰고 있다는 말을. 근데 암암리에 다들 이분이 이 정도의 그림이면 조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내 조수 씁니다. 물어보면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작가들이 솔선수범으로 오히려 내가 어시스턴트가 있고 내 작업은 이래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작업이다. 이런 것들을 좀 대중들에게 미리 우리가 좀 공지를 하고 얘기를 계속 해줬더라면 좀 이런 일들이 좀 예방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도 이제 미술계에 살짝 한 발만 걸치고 있는 입장이지만 안쪽과 바깥쪽에서의 이 관점이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 파주에도 제가 아는 작가님들의 스튜디오, 공장형 스튜디오 몇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꼭 작가의 공장이 아니더라도 작가의 작업의 일부분을 대신해주는 공장들은 이 파주에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작업에 대한 자부심이 확실히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대중들은 이 작가가 슈퍼스타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이런 것도 하는 마치 무슨 초능력자 같은 형태의 작가를 자꾸 기대하는 경향들이 있고 그거를 사실은 미술계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여기 이제 큐레이터 분들 계신 상황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이 미술 평론이라든가 미술에 대한 텍스트들이 기본적으로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되 작가가 그 작업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멋진 걸 만들었어요라는,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뭐예요라는 식으로 가는데 사실은 그걸 만드는데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고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작가도 밝히기 싫어하고, 그리고 그거를 텍스트로 다시 만들어서 대중에게 제공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그쪽으로. 심지어로 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작가분도 되게 많이 만나봤어요, 지금까지 전시 기획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지, 그러니까 조용남 사건은 사실 그게 갑자기 확 드러난 거죠. 그것도 언론에서 매일매일 다뤄주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한 작품에 10만 원? 솔직히 비현실적인 가격이잖아요. 이거 일종의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였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건 뭐 맞아요. 법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뭐 법적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노동법, 명예훼손,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기죄. 그렇죠. 왜냐면 너무 이게 작가 일반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이 그렸는 줄 알고 샀는데 그게 가격이 막상 보니까 그 사람이 그린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사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미술의 개념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술계 안과 밖의 온도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격차를 줄이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무죄로 판결됐지만 사실 조용남 씨 그 개인적으로는 이게 치명적인 상처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죄지만 그분의 그림을 미리 컬렉션하셨던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사실 난감한 입장이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그거를 컬렉션하실 때 그래도 비싼 가격에 작품을 샀는데 무죄로 판결 났어. 만약에 그 가격이 보존될 수 있느냐?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컬렉터의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좀 찜찜한 입장 아닐까. 사실 까놓고 말하면 망한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전시를 또 하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컬렉터들 이게 이번에 무죄 추정 나왔던 부분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뭐였냐면 컬렉터들의 일부분은 그 조용남이 갖고 있는 그 화투 그림이라고 하는 그 컨텐츠를 보고 샀지 그림의 어떤 실력을 보고 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컬렉터들의 일반적인 입장이었는데 근데 사실 우리 이제 미술계나 아니면은 이런 좀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분이 물론 작업은 오래 하셨거든요. 거의 한 1960년대, 70년대부터 그림을 그려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외국에서 일본은 그렇게 싫어하는데 도대체 일본에서 수입된 것 같은 화투장에는 왜 이렇게 명절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느냐. 근데 뭐 그거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치더라도 그리고 이분이 본인이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리는 그림은 팝아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화투 그림을 팝아트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사실은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팝아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1940년대 이후에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부흥과 더불어서 일어났던 그 추상표현주의가 너무 무슨 소린지를 모르니까 우리 보통 막 추상으로 그어놓으면 현대미술 온도차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로 우리도 일상에서 작품 한번 해보고 싶어.
대중적인 어떤 사고와 대중적인 어떤 시도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코카콜라병 뭐 아니면 대중 스타 그 사람들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워홀이 팩토리라는 걸 만들고 개념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예 개념성을 배제한 그리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조수를 쓰고 실제 그 공장형이라고 이제 말을 불렀지만 사실 워홀의 개념 속에는 이미 그 개념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조영남 선생님의 그 화투 그림 속에 그런 어떤 시대 풍자적인 어떤 시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정말로 남이 그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용의까지도 들어가느냐, 이걸 팝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근데 우리 말씀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있었어요. 조영남 씨의 그 컨텐츠.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까 우리 김미경 강사님께서 강연 중에서도 내 컨텐츠를 어떻게 확장시키느냐가 어떤 루트로 확장시키느냐가 이제 앞으로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대중이나 작가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 김미경 강사님께서도 좀 하실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 우리 작가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야 될 부분들 좀 없을까요? 이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확장시키는 부분들. 미술이라는 컨텐츠를 확장시키는 거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미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게 없죠? 전 다 잘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 오히려 저는 그냥 네. 여기서 듣고 배우는 게 재밌어갖고 네. 계속 듣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을 많이 좀 해주세요. 저한테 많이 묻지 마시고. 묻지 마시고. 대답을 저 재밌어서 많이 듣고 네, 있어요. 지금. 저는 사실 아까 강연하시는 거 이렇게 들으면 저는 일부러 사실 밖에서 중계 영상으로 봤어요. 어떻게 보이나가 궁금해서. 근데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100번 동감하는 점이 뭐냐면 작가들이 이제는 자기가 이 작업을 왜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게 열심히 설명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조영남 씨가 작업 활동을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열심히 했고 대중들이 그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다.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러면 지금 같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윤리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나쁜 작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럼 작업이 아니냐, 이게 예술이 아니냐? 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술인 건 맞아요. 근데 모든 예술이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좋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아 왔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건이 딱 터져서 이게 기사가 됐을 때 조영남 씨는 이해받는데 실패한 거죠, 대중한테.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저는 그 책임은 온전히 조영남 씨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사실 다른 작가들과 다르게 굉장히 미디어 친화적인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종의 아트테이너죠. 네, 아트테이너죠. 네. 대중적으로 자기 말을 하고 싶었으면 얼마든지 할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자기 주장들이 이게 오해라면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문제가 터져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거죠. 두 가지죠. 하나는 저게 작품이야? 나 잘 모르겠어. 이게 하나. 근데 이게 사기가 아니래. 합법이래. 라고 하는 순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 진짜 미술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저는 사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 진짜 이제는 진짜 미술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아까 김희석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작가들도 어떤 채널을 어떻게 쓰느냐는 계속 고민해봐야 될 문제지만 자기 얘기를 계속 직접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예전처럼 이게 이제 시대가 워낙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왜냐면 보통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화랑과 이런 아트 월드라고 하잖아요. 이 미술계라고 하는 거 안에서 그게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미술 시장의 등장이거든요. 우리 물론 뭐 아트쇼나 지금 아트 경기 2020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시대를 선도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뭐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지금 이건 굉장히 되게 파일럿 같은 사실 형식의 방송들이에요. 근데 옛날에요 우리 인상주의 그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상주의 그림 이전까지는요 그림의 연도를 보시면 뭐 예를 들어 뭐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1500 뭐 한 뭐 몇 년에서 6년 뭐 누가 뭐 하나 그렸다고 해서 몇 년에서 몇 년 이게 몇 년 동안 그리는 그림이지 이게 무슨 뭐 뚝딱 하루 만에 무슨 해보고 그리고 와서 그리고 뭐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인상주의가 그래도 뭐냐면 아카데믹으로부터 벗어난 미술인데도 불구하고 유행을 끼쳤던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인 사건이었어요. 듀랑 루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앞서갔던 상인이 이 작품을 팔아다가 어디다가 많이 파냐면 미국 시장에 팝니다. 우리 흔히 그거 들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
그거 기금 모금 운동을요 인상주의 그림을 팔아갖고 했다는 소리도 있을 정도였고요. 심지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실제 미국 미술 300년 정도를 쭉 보면은 거기는 신화 그림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죄다 그냥 미국에 온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개척하고 나아가고 그쵸. 아니면 새로운 집안을 뭐 만들고 아니면 이제 인디안들을 핍박하고 이런 그림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꾸로 인상주의를 배우려고 그 모네가 있는 지베르니 지역으로 막 유학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냐면 경제적인 흐름이 미술 시장을 바꾸고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림을 보는 개념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코로나 시대가 만약에 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저희가 이제 대화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김미경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실 얘기가 더 많은 쪽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대작 사건, 근데 전 그것도 있어요. 과연 대작 사건이 이 시대 속에 터졌으면 이분이 더 말을 많이 했을까? 근데 작가들은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없었지만 이분은 뭐 무릎팍도사부터 시작해갖고 워낙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언론을 하셨기 때문에 그 조수 시스템을 떠나서 남들이 그려주고 이렇게 많은 거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유통을 비싼 가격에 시킨다라는 얘기를 사실 별로 하시질 않았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무릎팍도사에서 한 10년 전인가 나는 아직도 아카데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굉장히 겸손한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그림을 그리기는 그리시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던가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 판결이라고 하는 거를 무죄를 모든 걸 무죄로 바꿀 만큼의 어떤 그 이야기를 좀 뒤엎을 수는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진짜 이 시대 속에서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또 마침 이게 5월 28일 날 무죄 판결이 났고 그럼 앞으로 화가들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맞아요. 없다는 저도 그래서 거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2020 아트 경기 선정 작가분들이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좀 더 알려질 수 있을까? 그리고 팔로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마련한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도 이제 자기 스토리텔링과 자기 마케팅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작가들도 이제 앞으로 이 다가오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답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뭐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작가들이 사실은 미술 시장의 구조상 마케팅을 계속 위탁했어요. 그게 화랑이 됐든 미술관이 됐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전시를 하는데 심지어 개인전인데 그 도록에 들어가는 글을 자기가 못 써요. 그래서 다른 평론가나 아니면 큐레이터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되게 당황했던 게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가 말로 설명할 수, 그 설명이 정확하거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더라도 우선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작가분들에게 아직도 의심이 있어요. 이 그림을 왜 그리는지 설명할 수 없으면 이 그림이 무슨 의미야 무슨 가치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계속 반복돼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화랑들이 계속 평론가들을 붙잡고 있고 평론가들이 작가들에게 계속 어떤 평가들을 얹어주는 게 일반화되고 그래서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설명할 때 그 평론가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상품은 이걸 그냥 상업적인 관점을 마케팅 관점에서 보자면 내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품의 가치와 평가와 심지어는 디자인까지도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상품의 가치가 내려가죠. 당연히. 그 상품에서 얻는 자기 이득도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시장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미술 시장은 상품이 굉장히 작잖아요. 수량이. 조영남 씨가 많이 그렸다고 하더라도 그 몇만 개, 몇십만 개 팔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사람들만 팔면 된다는 생각이 아직도 저는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안 하냐 하면 대중적인 설명을 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대중이 다 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기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화가 계속 일어났죠. 지난 몇십 년 동안. 네, 그러다 그래도 보면 평론글도 꽤나- 어려워요. 근데 꽤나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왜냐면 요즘 그쵸.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술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뭐냐면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알리는 플랫폼에 대해서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아예 구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살 때는 반드시 화랑을 통해요. 그건 사실 뭐 지금도 당연히 맞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화랑을 통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구조들이 기존에 어느 학교를 나와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강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실제 제가 우리도 뭐 지금 우리 이 온라인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뭐 유튜브나 네이버 페이 뭐 이런 걸로 결제 시스템이 되는 맞아요. 것처럼 네. 아니 제가 지난주에 저기 왜 국제 뭐지 부산 바마 네, 부산 바마에서요. 바마 페어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팔리진 못했대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경험한 게 그게 끝나고 저녁 9시에 저 친한 그 후배들이 63 아트 뮤지엄에서 그 보타니칼 아트 뭐 이걸 해갖고 1시간 동안 떠들어달라 그래갖고 그 친구랑 저랑 네이버 스토어로 이제 그 네이버 라이브로 표가 이제 팔리는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그 친구는 1시간 동안 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전시 라이브를 쭉 도슨트를 한 거죠. 근데 그때 1시간 동안 2만 명이 동시 관람을 하고 6만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표가 거의 10,000장 이상이 팔리나가는 걸 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그거 말고 또 다른 전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랜선이에요, 랜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댓글이 막 실시간 올라오는데 그 실시간 올라오는 사람들은 전시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시 자체가 미술적이거나 이런 전시가 아니라 대립미술관이나 이런 데처럼 2차 성지로 불리는 전시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관람하거나 보거나 이런 문화 자체가 대중성이라고 하는 걸 워낙에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세대 속에서 자라난 젊은 작가들은 자기들을 홍보하고 자기들을 노출시키는데 이미 너무 능한 거예요. 아마 여기서는 분명히 김미경 선생님께서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왜 딱 제가 딱 뭐 맞은 것 같았던 게 컴퓨터 할 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런 디지털 세상에 익숙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얘기가 이제 젊은 작가들한테 쫓아갈 수 없는 세상이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창작이 비슷하다고 본다면 보통 그 출판도 어떻게 하냐면 작가가 글을 쓰면 이제 출판사로 가잖아요. 그럼 출판사에서 그 책을 이제 뭐 우리는 이제 그 일세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일세가 도대체 얼마나 찍느냐 뭐 이걸 갖고 얘기하는데 뭐 어떤 데는 뭐 작은 작가들은 뭐 1,000개, 뭐 좀 중견 작가들은 3,000부 뭐 더 나가면 더 몇만 부씩 찍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유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디지털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는 1인 출판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굳이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도 뭐냐면 이게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미들맨이 다 중간에서 사라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디지털 세상의 특징은 중개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사실 거예요. 화랑이나 미술 시장이 미들맨이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거기에 큰 타격을 받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디지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권거래도 이제는 왜 우리 각자 개인이 직접 하잖아요. 옛날에는 꼭 증권회사 가서 계좌 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디지털 세상이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 판이 플랫폼이 딱 있으면 플랫폼은 직접 개인과 다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출판 쪽도 바로 거래하는 쪽이 디지털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실 필요 없거든요. 이 중간에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봤을 때 이게 모든 어떤 문화 콘텐츠 뭐 미술 뭐 다 영향이 되지 않을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된다라는 게 어디 하나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데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뭐 저도 이런 경험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작가들을 좀 저변 확대를 할까 이제 구상을 하다가 제가 2월 달서부터 경매쇼를 진행을 했는데 경매쇼에서 작품을 하나가 낙찰이 됐는데 오히려 사무실 문의 전화가 옵니다. 네, 문의 전화 와서 그거와 똑같은 작품을 하나 좀 작가한테 부탁해서 제작해 줄 수 없느냐. 그러면 좀 비슷한 작품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호수가 똑같은 거죠. 사이즈가 똑같은 거. 그 사이즈 똑같은 것을 제가 몇 개를 또 주문을 또 받았었어요. 이제는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시대가 아닌 온라인으로서 작가의 작품이 충분히 팔릴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점점 시장이 확장되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통해서 정말 어떤 기쁨도 좀 느꼈죠. 네, 어떤 자부심도 좀 느끼기도 했고요. 네. 저는 근데 이러면서 약간 그것도 좀 예측 가능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시스템이 또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경 선생님 강연은 워낙 뭐 명품 강연이니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강연이 만약에 이렇게 그 온라인 강연도 있지만 사실 오프라인 강연에서 주는 또 감동이라고 하는 것도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내년까지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공백이 생기면 그 산업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가는 계속 그러니까 살아남아서 누군가 내 작품을 계속 사줘야 되고 그래야 계속 작품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몇 개월간 이걸 사주는 사람과 그리는 사람이 연결이 끊어지게 되거나 이 끈이 되게 가느댕댕해졌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뚝 끊어지게 되면 작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예술가들을 지켜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늘 이런 아트쇼도 분명히 해야 되죠. 누군가 주최해서 그래야 되지만 저는 그 예술가들 스스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냐면은 이게 매스 미디어 대량 생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누군가 판을 딱 깔아놔야 나가야 그게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5%와 10명만 있어도 하는 그 디지털 소박함 있잖아요. 이게 있어야 저는 이 시장에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미술도 팬덤 문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팬덤 문화라고 하는 게 아까 5명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전시에 있었던 잭슨 심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이제 아트쇼에서 나왔던 작가님인데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작가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중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주니까 일종의 팬덤이 생기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작품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진짜 특히나 미술 작품은 생계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 미술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경제 활동의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예술가들이 전업 예술가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팔아야지 먹고 살기 때문에 똑같이 시장에 파는 물건과 동일하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술도 옛날에는 이제 주문 생산형에서 이제 미술 시장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던 것이고 왜 우리 뭐 부업 뭐 카우테이션, 뭐 우리 흔히 아예 아트 마켓이라고 하는 말도 다 증권 시장의 사실은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작가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약간 저는 부익부 빈익빈이 될 것 같아요. 진짜 더 비싼 그림, 진짜 더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리그들은 그들만의 산업으로 이렇게 조금 더 하이엔드화 돼 가고 중간이 없어진다는 중간이 거죠. 없어지는 거. 그리고 오히려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나아가서 찾을 수 있는 작품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 팬덤에 의해서 뭔가 굉장히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더 크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젊은 작가분들이라든가 그래서 뭐 얘기해서 이냐면 일단 공급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판화 시장이라든가 뭐 시장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젊은 작가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자, 뭐 그나저나 우리 이광기의 온라인 아트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또 댓글로도 또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창에다가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또 우리 전문가분들에게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윤 씨 또 하실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미술 시장은 음악이나 다른 예술 시장에 비해서 말씀하셨던 대중화될 수 있는 방식이 되게 적어요. 음악은 사실 완전히 디지털화됐죠. 이제 CD를 사는 것 자체가 되게 스트리밍 드문 행위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달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화고 사실 다른 예술 장르들 대부분이 그렇고 심지어는 게임 같은 장르는 아예 디지털 베이스로 성장하고 있죠. 오프라인 게임이란 개념들은 사실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죠. 미술은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전환이 덜 된 장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아직 안 됐냐면 그걸 전환하는 방식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왜냐하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시간 예술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딱 모여 있으면 그 시간 동안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확 즐길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네이버 라이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을 두고 1대1로 만나는 행위거든요. 이게 공간 예술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공간 예술이 갖고 있는 그 특성상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 또 네. 김상윤 씨가 계속 예, 예. 얘기를 이어가 예.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안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은 다 너무 거룩해요. 맞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어. 가는데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라이브 경매를 하잖아요. 처음 그림을 사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갤러리에 가기에는 너무 문턱이 높고 그리고 너무 격식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그림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것을 저에게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사실 머릿속으로만 하고 있는 기획인데 이제 지역마다 도시마다 빈집들이 되게 많이 생겼고 그 중에 일부를 정책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한 집에 한 작가 미술관을 만들자. 10평짜리 7평짜리 집이면 한 작가 작품만 놓고 그냥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가고 혼자 들어가는 거죠. 아무 적이 없이. 그러다 전에 보면 실제 그런 전시 기획 제가 되게 젊은 친구 기획이었는데 그 기금을 한 500만 원인가 받아갖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인데요. 5층짜리 안산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 5층짜리 아파트가 이제 다 나가고 이제 그 할머니랑 그 친구랑 둘이 남은 거예요. 이 친구가 할머니가 맨날 묻더래요. 젊은이 언제 나갈 거야? 무서운 거죠, 이 할머니도 쫓겨날까 봐. 근데 이제 날짜는 다가오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빈집들 지금 주신 것처럼 그 빈집에다가 작품들을 넣는 프로젝트를 했대요. 그리고 그걸 온라인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래도 하루에 그 안산까지 그다음 1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갤러리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굉장히 이렇게 막 비싼 그림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그 갤러리에 일반 사람들 쓱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네, 기획이잖아요. 그렇죠. 네, 컨텐츠를 생산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작가들이 기존까지는 자기의 작품이 어떤 식으로 대중에게 가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그건 미술관이나 네, 네. 아니면은 기획이 알아서 할 일, 큐레이터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텍스트까지 자기 작품에 대한 설명까지 의존할 정도가 되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어디서 보여줄 것이냐. 내가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작품 만든 나의 태도는 이런 것이었고 그러면 이 태도가 제일 잘 드러나는 공간과 장소는 어디냐? 라는 질문을 거꾸로 해볼 때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왔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작가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물리적으로 죽는다는 건 아니고 작품을 그만하거나 못할 환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정책적으로든 시스템적으로든. 그때 그거를 얼마나 내 작업에 잘 결합시킬 거냐. 그래서 나는 한강 굴다리 밑에서 전시할 거야. 가 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온라인으로만 할 수도 있어야 돼. 근데 그 과정들에 작가들이 누가 해주겠지 이런 태도로는 이제 살아남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젊은 작가들은 사실 아직까지 기반이 없잖아요. 기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맨 땅에 헤딩하든 어떻게 하든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기성세대 작가분들 그분들은 우리 아까 김미경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멈추면 안 된다. 팬데믹 끝나겠지. 다시 원래로 돌아오겠지. 근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원래대로 절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죠. 세상이 바뀐다는 3개월 거죠. 있으면 네. 익숙해진다는 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전시가 지금은 없고 미술관 전시 다 취소됐지만 그래 코로나 끝나면 다시 시작하겠지. 그냥 묵묵히 그림만 그리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도태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자기 혁명을 할 수 없다면 그 자기 혁명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사실 저는 깜짝 놀란 게 전 청년 예술가들 워낙 관심이 많아서 뭐 이렇게 젊은 애들 뭐 이렇게 모아서 뭐 같은 거 많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청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대까지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44이지만 요즘은 근데요 만 40세까지가 청년이 아니라 이제 만 45세까지를 청년으로 칠대요. 근데 저희 지금 이 아트 경기 2020 있잖아요. 아트 경기 2020은 청년이란 말을 안 쓰고 신진이란 말을 쓰시는데 50대 60대 작가님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계세요. 맞아요. 그 놀라운 현실이에요. 그게 또.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플랫폼일 수도 있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정말 100% 동감하는 건 아까 그 조영남 대작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옛날에는 작품을 마치 자식을 낳는 것처럼 놓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요즘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보면 다 만들어진 컨텐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 TV처럼 그냥 부시시한 내 모습의 어떤 스토리텔링들, 예를 들어서 김미경 선생님의 평소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일까까지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100한 몇만 명 이상 되면 이분은 뭘 먹지? 이분 어딜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이제 작가 자신도 하나의 이제 컨텐츠가 돼서 결국은 그 작품 자체가 그 작가의 또 다른 어떤 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 뭐 저희 고갱고 작품도 몇 년도에 어떤 작품은 그게 섬에 있어서 그린 거, 어디 정신병원에 있어서 그린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처럼 작가가 자신의 것들을 많이 오픈해서 이제는 프로세스로 보여주는 방식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디지털 시대 작가들이 작품 활동 외에 수익 창출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 또 그 부분에서 우리 김미경 선생님 한번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그 예전에 강연들도 많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요새 배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지막 완성된 그 상태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전문가의 진짜 노하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그려서 보냈어.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그림으로 딱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그냥 도록에다가 내가 이런 어떤 생각을 했고 이게 아니고 진짜 그 작품과 더불어서 그 작품에 대한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빵을 만드는 거예요. 컵케이크 같은 걸 만드는데 컵케이크를 예쁘게 그리는 과정, 이 컵케이크를 만들면서 실패한 실패 일기를 매일 쓴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그게 더 잘 팔리는 거죠. 컵케이크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예쁘게 딱 만들어진 것도 컨텐츠지만 그 컨텐츠가 나오기까지 내가 무슨 책을 읽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거죠. BTS의 노래도 중요하지만 BTS의 노래가 나오기까지 내가 무슨 책을 읽었고, 그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고, 그 과정을 담은 것도 컨텐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컨텐츠는 내가 그 마지막을 내보내기 위해서 지나온 모든 과정은 컨텐츠인데, 그 컨텐츠가 어떤 건 그림으로 나오고 어떤 건 영상으로, 어떤 건 음성으로, 어떤 건 텍스트로, 어떤 건 선생님처럼 이제 강연으로 그러니까 컨텐츠는요 원래 10개 이상의 변신을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원형적인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결과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스토리라인이 이제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질문에서도 지금 여기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아까 그 댓글에서의 질문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그 결과만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과정들을 속에서도 지금의 요 변화 과정에서의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막내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걔는 꿈이 파티셔예요. 그래서 빵 만드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했고 오븐을 아주 자유자재로 다루고, 그리고 아이디어스라고 하는 그 플랫폼 있죠. 거기다가 자기 빵을 내다 팔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는 모든 사람이 25부터 생산인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5살도 창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나는 되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근데 우리 막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는 게 빵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거에 대한 일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사람들은 나중에 얘가 만든 빵을 사는 게 아니라 그 15년간 초등학교 때부터 뭘 했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역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모든 예술가들이 이런 거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웃컴이 문제가 아니라 세세한 기록, 그 진심을 담은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그러니까 사실 예술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에게는
그것이 더 들여다보고 싶고 더 궁금하고 더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조금 기록하는 것 자체가 디지털 시대가 오히려 더 종이 시대보다 기록이 훨씬 더 중요한 상품이 돼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 먹고 자, 사는 아무튼 것들을 뭐 우리 질문을 해주신 우리 조우영 씨 어떻게 답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우리 또 조우영 씨에게는요, 저희가 특별히 우리 김미경 강사님의 사인이 된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시만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술가가 그림 안 그려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선생님이 해주실 말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김미경 선생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얹어 갈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작품은 상품이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근데 상품이 아직 안 나왔어. 상품 만들고 있는 중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걸 유지할 수 있지? 자, 현실적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하나는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서 생존을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뭐 되게 많은 문화부 산하의 기관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뭐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죠. 거기서 그걸 하다 보면 내가 내 작업할 시간이 없네. 나는 왜 이렇게 됐지?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만나게 돼요. 역사가 오래되면. 근데 그러면 이 방법 말고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이 작품까지 나오는 내가 이 결과까지 나오는 프로세스 중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대중하고 이야기를 할 거냐. 예를 들어 유튜브를 하고 유료 광고를 붙여요. 아예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내가 작업하는 프로세스를 공개해. 저는 이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작가들은 왜 자기의 작업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시대 아니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식으로 지금 작품 활동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어떤 다른 분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작품을 어디서 얼마나 팔리는지 사실 대중들은 잘 모르지만 팔아서 수익을 내고 계속 작업하시는 분들 계시고 사실 이런 기초적인 논의 어떤 식으로 작가들은 돈을 버나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가 없으면요 이 구조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우리 가난해, 우리 돈 없어, 힘들어.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런 프로세스고 이런 구조인데 우리는 이 구조에서 이 작품이 만들어져서 팔릴 때까지 갈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없어라는 얘기를 안 해주면 대중들은 동의해주지 않아요. 너 하고 싶은 일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쉽게 하죠. 프로야구 선수 중에 진짜로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선수들은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죠? 맞아요. 배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김민호 가상 시스템 마찬가지고 큐레이션 시장하고 다를까요? 저 같은 기획 시장하고 다를까요? 안 달라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힘든 상황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왜 힘들고 어떤 구조에서 이렇게 됐는지를 여러분 직접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걸 누가 알아들어야 되냐? 예, 여러분한테 한 달에 10,000원 정도 도네이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작업이 좋으면 있어요. 그런 사람이 200명만 있으면 한 달에 200만 원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거는 정답은 없지만 저는 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트레이시 에밍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반인들에게 도미네이션을 받아서 전시를 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고 이런 얘기는 누구한테 할 거야가 되게 명확해져야 그 사람들을 가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렸고 알아서 이해해 주세요라는 방향을 너무 오랫동안 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댓글창에 이제 작가분들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들이 이제 계속 올라오고 계십니다. 나는 치타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사실 신진 작가들이 화랑이나 경매를 통하지 않고 그림을 팔 수 있는 팔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 유통 과정을 통하지 않고 화랑이나 경매를 통하지 않고 혹시 팔 수는 없을까요? 어떤 뭐 개인 디지털 마케팅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이번에 아트 경기 2020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요 국가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미술상 같은 거는 다 아주 잘 그리는 정말 대가들한테만 주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미술상이라고 하는 게 청년 작가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뭐 아트 경기 2020도 그렇지만 우리 아시아푸도 마찬가지고 뭐 유니온 아트페어나 이런 아트페어들도 청년 지향적인 예술 방식을 많이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최대한 공모전 그리고 예술경영 지원센터에서 일단
워낙에 청년 작가 지원 앞으로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워낙 많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언론사나 이런 게 옛날 민전처럼 청년 작가 공모들을 아마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저렴한 가격들로 대중들에게 뭔가 그러니까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많다라는 거. 그리고 뭐 저희도 이제 잘 아는 오픈 갤러리 같은 경우에도 미술품 렌탈 서비스를 하는데 비싼 작가들은 많이 쓰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미술품 렌탈이라고 하는 건 한 달에 3만 원부터 뭐 한 10만 원까지 내고 작품을 보는데 작품이 너무 비싸거나 그러면 이걸 우리가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다양한 프로젝트 회사들이 또 젊은 1인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화가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팔로가 안 돼?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 보지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술 스타트업의 다양한 구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매하고 화랑이 아닌 방식으로 분명히 확장되고 늘어날 것 같아요. 뭐 우리 뭐 그때 켈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제가 아는 켈리라고 하는 그 친구는 갤러리가 토암산 기슭에 있잖아요, 경주에. 그렇죠. 경주. 네, 근데 이제 그 위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관없어요. 거예요. 네, 근데 10,000명 정도의 어쨌든 뭐 그런 팔로우 저기 그 구독자를 갖고 있어요. 근데 미술계에서 10,000명이면 일반 보통 그런 데서 한 10만 10배? 명?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냐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실제 구매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좀 샤이하거나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 거를 좀 보여주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데 앞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일단 SNS에서 자신을 알리기 위한 어떤 채널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저는 좀 많이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음악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인디 쪽에서 작업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자기가 CD를 찍어서 팔기까지 해요. 이제는 대형 스튜디오나 유통사의 구조가 음악 시장은 깨졌죠. 수수료 베이스로 다 바뀌었으니까. 네.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기 집에서 홈 레코딩으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심지어는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가수들까지도 홈 레코딩을 의도적으로 시도까지 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리고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앨범을 아예 통째로 집에서 녹음하고 장비와 시스템 사용되는 시간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이 정도 할 수 있다 집에서도. 내가 열심히 해야겠지만. 미술 시장에 이런 방향성이 없느냐? 있어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죠? 웹툰 시장이나 일러스트레이션 시장은 이미 그렇게 됐죠. 순수 미술 시장에서는 글로 가는 걸 되게 경계해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작가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자기 작품가가 아니라 자기의 작업가를 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작품은 얼마에 팔려야 되니까 나 안 팔아 이 가격이 하면. 예, 그러면 시장에서 선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근데 다른 예술 장르에서는 네. 미술 시장의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건 상품이 많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대량 이게 생산이 안 되니까. 이 앞쪽 거는 이제 대량 생산을 떠나서 일단 이거는 원본이 팔리는 게 아니라 원본이 복제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유통되는 구조인데 이건 복제 시스템을 통해서 유통되는 구조가 아니라 온리 원이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트 콜라보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작가들이 저작권 프로세스를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 부분들은 좀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작가분들이 내 작품은 어떤 순수성을 가지고 이 형태로만 내놓을 거야를 내려놓으실 때가 됐다. 예, 작가들 작품이 티셔츠에 찍혀서 팔리는 건 전 세계적 경향성이에요. 그죠? 저희 집에도 어딘가에 아마 그런 티셔츠가 있을 거예요. 안 입은 지 오래됐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보셨고 뭐 달력에 찍혀 있던 작품들이 어떤 다른 형태로 공급되는 건 이제 익숙한 일인데 유독 자기 작업은 그럴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작가들이 사실 젊은 분들 중에도 아직 많아요. 저는 그 태도를 누가 빨리 버린다는 게 난 이제 다 팔 거야 이게 아니라 난 여기까지는 괜찮아 라는 자기 정체성의 재정리.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네. 거죠.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 춘희의 색실 공방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해와 자수 작가로 이제 활동 중이신데 우리 자수도 아트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게 공예거든요. 공예죠, 이 공예도 공예. 똑같아요. 뭐냐면 이게 그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시각이 너무나 이게 지배적이라는 거죠. 미술도 보면은 옛날에는 뭐 회화, 건축, 조각. 근데 우리 막상 미술 시장에서 팔리는 건 조각도 얼마 없고 특히나 공예라고 하는 거는 왠지 아름다움 뒤에 쓰임이라고 하는 게 꼭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자수라고 하는 게 자수도 아티스트 중에 그
싱가포르의 티티히라고 되게 젊은 작가인데 그 친구는 이렇게 유명한 싱가포르에 있는 이런 옷이나 가방 같은 거하고 해서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해서 유명해진 작가거든요. 근데 그 작가도 뭘로 유명해졌냐면 유튜브 활동, 그 SNS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게 시장 속에 직접 노출시켰던 경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수나 이런 것들이 왜냐면 미술가들이 자수를 했을 때는 그거는 하나의 재료가 되는데 자수를 했던 분이 예술로 온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거를 좀 되게 꺼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개념성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분명히 세워서 갖고 있는 기술적인 요소를 단지 기술만이 아닌 개념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중요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예를 하시는 쪽에서 이 예술 시장으로 미술 시장으로 특히 넘어오실 때 고민하시는 지점이 그런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능성을 전제로 하는 게 공예 시장, 그러니까 기능이 있는데 아름다워야 된다는 공예의 관점과 예술 특히 미술 시장에서 보는 우선 아름답고 보자 아니면 의미 있고 보자의 관점 사이에 충돌인 거죠. 근데 자수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최정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한 100년 넘은 자수 이제 그런 걸 구해요. 어디선가 아시아 전역에서 구해와서 그걸로 자기 작품을 만드세요. 그 구해올 때의 가격과 이분이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팔 때의 가격은 완전히 다른 세계죠. 그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그렇죠. 그러면 자수가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가치가 사라졌느냐 하면 가치가 더 높아진 거잖아요. 근데 자수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 자수가 어떤 공간감적 기능성을 다시 가지느냐. 그러니까 자수를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냐의 고민은 내가 이 자수를 했을 때 이 자수가 이 자수에 그려진 그림, 도상, 그 상에서의 가격이나 가치를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형태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점이 결국 된 거죠. 개념적인 얘기죠. 이것도 네. 또 역시나 마찬가지. 그 마르셀 듀샹 같은 경우가 뭐 변기를 갖다 놓는다던가 그렇죠. 전혀 쓸모없는 그러니까 쓸모 없음을 쓸모 있음으로 바꿔 놓잖아요. 그렇죠. 혹은 쓸모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쓸모 없음으로 바꿔 놓죠. 근데 쓸모 있음이 쓸모 없음이 됐을 때 오히려 가치에 대한 부분은 완전하게 제로 베이스가 되면서 부르는 게 값이 돼 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과 가치를 부여해 줄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더 조언을 드리자면 원래 자수로 할 수 있는 것 아닌 거를 고민해 보시는 게 맞다. 원래 자수 이런 거 할 수 있지. 자, 공예는 기본적으로 그 유용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게 무용하거나 여기에 쓰면 안 되는 상황에 내가 하는 자수 작업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가 오히려 더 재밌는 고민거리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강연 시간을 어느덧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점점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미경 강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토크를 같이 진행해 보면서 느낀 점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다 그 요즘에는 사실은 그 예술이다 이렇게 딱 분야를 나눌 수 없을 만큼 개인의 어떤 관점과 자신이 갖고 있는 코어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대중과 호흡해 나가냐는 리더십이 되게 중요해요. 결국 리더십 싸움이에요. 저희 아들은 음악을 하고요. 그렇거든요. 지금 음악 시장 큰일 났어요. 공연 하나도 못 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중과 1대1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공연을 다 기획해 놓고 연주하러 오세요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맞아요. 그죠? 그럼 내가 피아노 한 대 놓고 대중과의 리더십으로 내 코어 컨텐츠로 내가 먹고 사는 방법을 매일매일 하나씩 모아서 100일 후에 100개, 300일 후에 300개, 1000일 후에 1000개가 되면 그럼 그게 내 시장이에요. 그렇지. 나는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요. 네 시장은 오늘부터 네가 만든다. 매일 한 명씩. 오케이? 그래서 너를 먹여 살려라. 직업이 음악이 너를 못 먹여 살리면 넌 음악을 못 해. 그리고 네가 음악을 먹여 살려야 음악이 언젠가 너를 잘 먹여 살려줄 테니 1000일 작전 짜고 너의 리더십을 발휘해라. 네 직업 안에서 너 스스로 커라. 그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중요해요. 커야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커서 35, 40이 됐을 땐 그걸로 누군가 새롭게 후배들을 또 끌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자기 직업에 자기 코어 컨텐츠를 먹여 살린다는 각오로 하루에 한 사람씩과 대화하는 리더십을 좀 가져서 스스로 시장을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자, 우리 안현정 씨도 저 진짜 뭘 느꼈냐면요. 광야로 나가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 정말로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선 필요하다. 모든 직업에 상관없이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상현 씨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이 아직 이제 이런 고민들을 이제 조금씩 벗어난 사람들이 있죠.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아, 이 판은 원래 이런 판인데 그거 모르겠구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나. 그러다 망한 사람들도 찾아보고.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부러워만 하지 말고 그럼 난 뭐 하지? 똑같은 거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 아예 다른 걸 할 수도 있죠. 근데 정말로 이제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제일 많이 달라진 건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 양이 월등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누군 이랬대더라가 아니라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1시간은 이거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겠어.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셔도 내가 하루에 한 명 꼬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어. 이런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리고 그게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저는 그게 이제 뉴노멀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내가 지금 오늘은 뭐 해야 되지? 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 네. 뭐 마이크를 네. 잡는 거 보니까 또 하실 얘기가 또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사실 뭐 많이 어느 많이 배웠어요 오늘. 아, 저 그렇죠. 잘 미술 잘 모르겠는데 아, 고맙습니다. 야, 우리 김미경 선배님께서 또 많이 배웠다 그러니까 네, 괜히 네, 뿌듯하네요. 그럼요. 네, 뿌듯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오늘 여러 강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사실 제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형 좋은 배우인데 왜 좋은 배우가 왜 연기 안 하고 왜 미술 쪽에서 형이 왜 이렇게 거기 열정을 쏟냐고 그 열정을 배우로 쏟아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듣긴 하는데 저는 딱 그거예요. 내가 사실 좋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거 할 때가 가장 즐겁더라고요. 물론 연기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연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미술 시장에서 분명히 내가 아무래도 공인으로서 내가 또 어떤 영향력 있게 뭔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어떤 보람이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판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네, 판이 커졌습니다. 판이 커져서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또 우리 김미경 선배님께서 직접 이렇게 우리 경기문화재단 우리 아트 경기와 함께하는 이광기 온라인 쇼에 직접 또 출연도 해주시고. 사실 되게 섭외하기 힘드신. 아유 그러게요. 근데 섭외할 때도요 누님하고 그냥 카톡하다가 누나 나 이런 거 하는데 뭐 잘 지내고 있어요. 누나도 한번 시간 되면 가자. 그래. 야 그럼 너도 한번 나오고 나도 한번 가지. 야 그냥 쿨하게 그냥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또 젊은 작가분들 정말 지금 팬데믹 시대에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고민들이 결국 고민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개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컨텐츠들을 하루에 한 가지씩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하나 쌓이면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강연자분들 감사하고요. 아무튼 저희 이 토크에 이어서 저희 또 아트 경기와 함께하는 이광기 라이브 경매? 아트쇼는요. 앞으로 브라바 아트 뮤지엄 공연도 있고요. 그리고 8시에는요. 우리 아트 경기 선정 작가 6분의 라이브 경매 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경매 하실 때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김규식 씨 첼리스트의 공연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